뭐 밀가루 같은 경우나 가공식품들은 당연히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처럼 좋지 않고요. 설탕이 많은 고당도 음식들 당연히 권장드리지 않고요. 근데 약간 좀 논란이 있는 게 콜리플라워나 뭐 브로콜리, 배추 같은 물질들, 그러니까 식자과 채소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는 게 우리가 고이트로겐이라고 부르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합성을 방해하는 물질이 많다라고 해서 이런 고이트로겐이 많이 들어갈 만한 음식들은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드시지 않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저도 이게 한동안 환자분들이 너무 질문이 많아서 이런저런 논문들을 다 찾아봤을 때 아직까지 인간 대상으로 한 실험이 별로 없어요. 동물 실험 단위에서는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았을 때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과정에 중요한 효소 TPO라는 효소의 활성을 떨어뜨린다라는 연구가 있기는 한데, 그게 아직 인간에서 적용될 만한 상태는 아닌 것 같아서, 다만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자가 면역성 기전인 분들, 그러니까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 진단받은 분들은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주의하는 게 좋겠죠. 근데 이 고이트로겐의 성분이, 그러니까 TPO의 활성을 떨어뜨리려면 기본적으로 몸에서 요오드 결핍이 전제되어 있을 때 이 고이트로겐이 그 역할을 띠거든요. 그래서 현대인들, 한국에서는 특히나 요오드 결핍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봤을 때는 그런 분들은 굳이 고이트로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요 십자가 식품들을, 채소들을 포기하기에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훨씬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오히려 걱정 말고 드시라고 하시고, 오히려 기능 저하가 요오드 때문에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 그 요오드를 잘 채우시면서 십자가 채소들은 충분히 드시라고 저는 오히려 말씀을 드려요. 인삼은 보통은 이제 치료 단계에서는 마찬가지인데, 자가 면역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치료 1, 2, 3단계로 봤을 때 인삼 같은 경우는 특히 3단계에 많이 쓰는 약물이고요. 1단계에서는 권장드리지 않거든요. 1단계는 왜냐면 우리가 항염증이라는 건 염증을 최대한 가라앉혀야 되는 시기에는 인삼은 오히려 몸의 면역력을 너무 증강시킬 때는 염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하나 있어서 그렇고요. 또 타입에 맞지 않는, 특히 S타입 분들이 인삼을 먹었을 때는 실제로 전신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타입을 모르는 분들은 인삼은 가능한 한 안 드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요오드가 좀 주의가 필요한데,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기 위한 중요한 재료가 요오드는 맞기 때문에 모자란 경우는 채워야 되는데, 사실 한국인들은 요오드가 모자랄 확률이 매우 낮아요. 한국에서 우리가 주로 먹는 식사들을 보면 일단 김이나 뭐 미역, 타릭 같은 것들이 요오드가 아주 풍부하게 함유된 음식들이다 보니까 기능저하증 환자분들 중에 실제로 요오드가 모자란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 떨어졌다는 이유로 드시는 거는 결과상, 혈액 검사상에서 해당 영양소의 결핍이 보인다면 추천드리겠지만 흔치 않고요. 오히려 기능 저하라고 생각해서 요오드를 과하게 드시면 과한 요오드는 오히려 또 반대로 기능 저하를 더 유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울프칼코프 효과라고 해서 이 요오드가 오히려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 상태를 띠는 형태가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이라고 해서 막 요오드를 적극적으로 드시기보단 몸 상태를 잘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에만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국인의 일반적인 밥상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요오드는 생각보다 부족할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외로 모르고 갑상선 저하라고 해서 막 요오드를 드셔서 더 저하증이 심해지는 환자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변비 관점에서 보면 영양소,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변비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소는 마그네슘, 또 섬유질, 또 하나가 오메가3 정도가 될 것 같은데, 각 영양소가 많은 식품들을 좀 본다면 섬유질은 뭐 일반적인 채소류들인데 N타입들은 제일 많이 권장드리는 건 현미죠. 그리고 채소류 중에서는 브로콜리, 과일 중에서는 N타입분들, 특히 무화과 같은 것들이 변비가 있는 환자분들한테 도움이 되실 수 있고요. S타입 분들 중에서는 섬유질이 많은 것들이 종류로 보면 귀리, 카무트 같은 것들도 많고요. 채소류들 중에서는 시금치, 또 하나는 여기 S타입 분들은 특히 콩을 많이 권장드리기는 해요. 콩 중에서도 뭐 렌틸콩, 이런 좀 독특한 콩들 있죠. 일반적인 콩들보다 섬유질의 조금 더 빈도가 높은 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S타입 분들은 씨앗류들 중에서는 호박씨,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시금치도 많이 들어있고요. N타입 분들은 뭐 아몬드나 요구르트 같은 것들 추천을 드리고, 또는 아보카도, 오메가3는 뭐 가장 흔히 알려진 연어, N타입 분들은 연어, S타입 분들은 고등어, 뭐 정어리, 멸치,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인한 위축성 위염이 좋은 거, 결국 위축성 위염도 위장, 소장, 대장, 이 장, 소화기들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나타나는 증상들이라
아까 설명드린 섬유질이나 마그네슘이 다 비슷하게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유전자 타입을 모른다면 먹을 만하다는 의미는 음식이 저희가 이제 크게 S타입, N타입으로 나눈다고 했을 때 타입을 모른다면 차라리 한쪽에 치우친 것보다는 섞인 음식을 드시라는 게 안전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뭐 예를 들면 이 음식들 중에서는 그나마 섞여 있는 것들을 보면 소고기 미역국 같은 경우 그러니까 미역국인데 소고기로 끓였다면 왜냐면 미역은 저희가 S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거고요. 소고기를 N타입 분들한테 추천드리니까 모른다면 차라리 이렇게 중간으로 섞여있는 미역국 같은 게 차라리 안전할 것 같고요. 또 미역국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몸에서 느끼기에는 편안할 만한 음식이라서 타입이 안 맞더라도 타격이 덜할 만한 거는 미역국 정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물김치 정도 무난해 보이네요. 무가 많이 들어가고 배추도 같이 들어가서 S타입 분들한테는 배추가 N타입 분들한테는 무가 좋으니까 고추가 마늘 같은 경우도 N타입 분들한테 맞으니까요. 이렇게 섞여있는 것들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채소 모듬, 오이, 당근, 상추 이런 것들 섞여 있으니까 차라리 안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물성 단백질은 타입이 안 맞는 경우에 타격이 조금 더 커서요. 동물성 단백질을 제외하고 채소류들 중에 이렇게 무난한 것들이 타입을 모른다면 드시는 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지 않을까 싶네요. 해조류, 견과류, 지방이 적은 단백질, 과일, 채소, 계란, 통곡물, 콩. 그쵸. 다 좋다고 알려져 있는 게 맞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조류라고 하더라도 타입에 맞는 것들, S타입 분들은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걸로 섭취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근데 이제 다시마는 좀 주의해야 되는 건 S타입이라도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한테 다시마는 권장 안 드려요. 왜냐면 너무 함량이 높아서요. 아까 말씀드린 오히려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그 효과로 인해서 기능 저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서 S타입이라고 하더라도 다시마는 적극적으로 드시진 않는 걸 권장드려요. 이게 함량이 너무 높아요. 요오드가 다시마는 한 조각, 얘가 1g만 해도 보통 200에서 50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요오드가 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근데 보통 1일 성인 권장량이 150이에요. 다시마 1g만 먹어도 1일 권장량을 넘죠. 그래서 웬만한 기능저하 환자분들, 특히 기능항진증 환자분들은 더 그렇고요.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다시마는 너무 고용량이다. 그래서 드신다면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겠죠. 그 이상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해조류는 그런 의미에서 좀 타입을 나눠서 먹는 게 중요한데 맞더라도 다시마는 좀 주의하자. 견과류는 마찬가지로 비타민 D나 오메가3 다 좋은 물질이어서 좋은 음식이 막 지방이 적은 단백질 아주 좋죠. 이것도 타입을 맞추면 훨씬 더 좋겠지만 과일과 채소는 뭐 베리류, 시금치, 브로콜리, 당근 다 보통 항산화 영양소들이 많은 것들이니까 아주 권장을 드리지만 타입을 맞췄을 때 훨씬 더 효율을 낸다. 그리고 브로콜리 같은 경우는 십자가 채소 중에 대표적으로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은데 너무 요오드 결핍이 있는 분들은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계란, 뭐, 통곡물, 콩류, 유제품, 생강, 강황 다 타입에 맞다면 아주 권장드릴 만한 물질들. 그래서 항상 이 타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연구든 좋다 나쁘다의 이야기가 다 섞일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이유거든요. 사람마다 다른데 이걸 너무 우리가 어떤 틀에서 보고 싶어 하다 보니까 영양소에 집중하면 이 영양소가 좋냐 좋지 않냐 이렇게 나누면은 영양소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 영양소도 어디서 나왔느냐가 중요하니까요. 결국은 다 나와. 유전체 타입을 고려해야 되는 게 여기 있습니다. 그 영양소의 장점을 제대로 누리려면 내 몸이 쓰기 좋은 영양소여야 되고 반대로 아무리 좋은 영양소도 내 몸에 못 쓰면 효과를 못 내는 거죠. 콩도 사실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도 해서 콩이 의외로 갑상선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이 많이 걱정하시는 물질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면 고이트로겐이라는 성분이랑도 영향이 있고 또 이소플라본이라고 해서 그 여성 호르몬 유사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호르몬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도 주의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환자분들께서.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이 물질,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다는 거에 양면성인데 몸에서 이게 잘 맞는 분들은 호르몬을 실제로 보충해 주다 보니까 오히려 도움이 되고요. 타입에 안 맞는 분들은 이게 오히려 호르몬과 경쟁을 해서 기능 저하를 더 유발할 가능성이 실제로 있어서 N타입 분들은 갑상선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한테는 콩을 더 주의하라 말씀드리고 반대로 S타입 분들은 오히려 권장드리는 대표적인 식품이 콩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좋다 나쁘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 상태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건 대표적으로 여기서 이제 주로 요오드라고 알려진 영양소들은 말 그대로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모자라서 생긴 기능 저하증이라면 이쪽에 포커스를 두는 거고요. 셀레늄과 아연은 조금 포커스가 다른데 셀레늄 같은 경우에는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에서 특히 중요한데 아까 TPO라고 하는 효소, 티로글로불린이라고 하는 재료를 가지고 우리 몸에서는 T3, T4라고 하는 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TPO라는 효소거든요. 근데 그 효소의 활성이 떨어져 있는 분들은
셀레늄이 특히 도움이 많이 돼요. 셀레늄은 이 TPO의 활성을 올려주는 효과가 뛰어난 걸로 알려져 있어서 셀레늄과 아연이 같이 이쪽에 타겟을 둔 영양소라고 보시면 돼서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은 특히 셀레늄과 아연이 많이 권장해도 되고요. 비타민 D도 마찬가지인데 비타민 D는 이 면역 관점에서 봤을 때 치료에 저희가 1, 2, 3단계 했을 때 식품 치료 2단계에서 말초 면역 관용이라고 할 때 면역 세포들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면역 조절 기능을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뛰어난 물질 중에 하나가 비타민 D라서 그 치료 2단계 관점에서 특히 비타민 D가 또 좋고요. 비타민 D가 많이 함유된 음식들이 비타민 D 영양제보다 훨씬 더 몸에서 흡수율이 높고요. 효율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더 안전한 이유는 항상 영양제 관점에서는 너무 과했을 때 문제가 생길 때 합성 영양소들 같은 경우에 그 배출에 있어서 조금 더 어려움이 있고요. 천연 영양소들은 내 몸에서 필요 없어졌을 때 버려지는 게 훨씬 더 쉽죠. 일단 장선에서 웬만하면 거르고요. 그렇지 않고 혈액까지 들어왔으면은 혈액에서 처리해서 보내는 효과가 더 쉬운 경향이 있다 보니까 천연 물질들이 훨씬 더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조금 더 철분이랑 연결을 해서 기능저하증 환자분들은 철분 기능이 조금 철분 흡수가 떨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요. 그때 그 활성을 올려주는 용도로 비타민 B12를 권장드리고 오메가3는 또 치료 본다면 2단계죠. 얘가 요오드를 조금 더 흡수하는 걸 도와주고요. 요오드 대사를 좀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서 그쪽에 도움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면역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마그네슘은 약간 이제 다른데 마그네슘도 물론 요오드 대사와 좀 연결이 되는 것도 있지만 갑상선 기능이 떨어지면 보통 변비가 많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렇게 나타난 변비를 해소하는 데 있어서는 마그네슘이 특히 많이 도움을 주거든요. 그 마그네슘이란 영양소가 장의 운동성을 활발하게 해주고 근육의 활성도를 올려주는 물질이다 보니까 기능적으로 나타난 변비에 많이 도움이 되는 영양소가 알려져 있어서 다 좋은 영양소들이죠. 근데 다만 이 영양소들이 내 몸에서 제대로 쓰여져야지. 항상 영양소에 있어서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건 그 영양소가 그 역할을 할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영양소들은 내 세포가 어떤 기능을 하는 걸 도와주는, 자극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지 그 영양소가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양소가 들어와서 내 세포가 그 영양소에 도움을 받아서 일을 하는 주체는 내 세포니까 내 세포가 그 기능을 하기에 적합한 영양소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 몸과 맞냐 안 맞냐가 더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다 의미가 있는 영양소들인데 그 영양소들을 어디서 섭취할 거냐가 더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인 치료는 계속해서 수치를 보면서 모자라면 약을 늘리고요. 조금 늘어나서 몸이 오히려 항진된 것 같으면 줄이는 식으로 정말 말 그대로 수치에 집중을 하는 건데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치료의 핵심이 결국 간과 장이라는 장기 회복이라고 본다면 갑상선 호르몬은 약간 결과적으로 회복되는 거고요. 그 이외에 간과 장 기능 회복으로 인한 부가적인 건강적인 이점도 누리니까 훨씬 더 안전하면서도 조금 더 전체적인 건강의 향상을 볼 수 있는 치료가 강점인 것 같아요. 부작용은 당연히 뭐 전혀 없고요. 약을 평생 먹어야 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죠. 자가면역 질환의 식품 치료 3단계가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도 적용이 되기는 하는데 자가면역성 갑상선 질환인 경우에는 그렇고요. 일반적인 기능 저하증, 그러니까 대사적인 관점에서 떨어진 기능 저하증 환자분들은 그렇게 접근하지는 않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과 간의 기능 회복, 그러니까 장과 간이 조금 더 여유를 찾게 되면 나머지 일들을 할 수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이 갑상선 호르몬을 전환시키는 비효율적인 T4를 효율적인 T3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그 두 장기가 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주는 치료라고 한다면 그 부분의 치료가 좀 있고요. 카테고리를 나눠야 돼서 어려운데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면성 갑상선 질환이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그 간과 장에서의 T4에서의 T3 전환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간과 장 기능 회복에 목표를 두고요. 그쪽의 회복으로 인해서도 갑상선 호르몬이 안 잡힌다 싶을 때 이제는 조금 더 밑단으로 가는 거죠. 갑상선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물질이 없는지 찾아보고 또 더 밑단으로 갔을 때는 뇌하수체, 그러니까 뇌 단위에서 종양이라든지 뭔가 그쪽에 문제가 없는지를 찾아보는 단계로 순서대로 올라가면서 찾아가면서 제외하면서 치료를 해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식품 치료 관점에서는 자가면역성 3단계를 아까 설명드린 건 그건 다른 영상에서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의 식품 치료는 동일하게 항염증이 1단계고요. 말초 면역 관용 회복이 2단계고 중추 면역 관용 회복이 3단계라 요 1, 2, 3단계 치료는 모든 자가면역 질환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료 스텝이고 그중에서 조금 더 장기를 타겟했을 때는 갑상선 같은 경우는 특히
간과 장의 기능 회복 요거까지 추가로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에 대해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EDM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세요.